초한지 유방과 항우의 전쟁. 열 번째 이야기. 유방과 한신의 만남. 기원전 206년 한나라 원년, 유방은 서쪽 파촉에서 한나라 왕위에 올랐습니다. 비록 초나라 동쪽 고향 폐연으로 돌아가지 못했으나 그래도 일단은 항우의 휘하에서 벗어났으니 무척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그럭저럭 파촉에서 평안한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궁궐은 낡고 오래되어 권위는 없으나 그래도 반란군 시절에 비하면 감지덕지한 일이었습니다. 동쪽의 빼어난 미인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파촉의 미인을 곁에 둘 수 있으니 욕심도 없었습니다. 충직한 신하와 용맹한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니 차츰 왕의 권위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한시라도 빨리 파촉을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방의 신하 대부분이 초나라 동쪽이 고향이라 귀향에 대한 강박관념이 무척 컸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유방은 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파촉을 나가려면 우선 장안과 사마은과 동해의 삼진을 무찔러야 하는데 솔직히 그들을 이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병력과 무기도 변변치 않은 상태에서 한 시절 천하를 호령했던 삼진을 이긴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방은 그냥 파촉에서 늙어 죽으려 했고 신하들은 온갖 꾀를 써서 파촉을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왕과 신하의 이 첨예한 갈등을 해소할 한 가지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루는 승상 소아가 한나라 왕 유방에게 아뢰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천하 인재를 찾았습니다. 이제 파촉을 벗어나 고향 폐연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고는 소아가 한신을 소개했습니다. 한신은 손자와 오자와 겨루어도 병법이 부족하지 않고 주나라 무왕을 도와 상나라를 멸한 강태공에도 뒤치지 않는 뛰어난 전략가입니다. 유방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런 인재가 어디 숨었다가 이제 나타난 것인가? 소아가 아뢰었습니다. 한신은 이전에 항우의 말단 관리로 있었습니다. 병법에 능하여 초나라가 진나라를 멸하고 천하를 다스릴 여러 계책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항우가 사람을 알아보는 해안이 없어 이를 모두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한신은 항우의 휘하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다고 여겨 우리 한나라로 찾아온 것입니다. 소아의 말을 들은 유방은 시큰둥한 표정이었습니다. 어찌 항우 아래서 말단 관리를 했던 자를 내가 대장군으로 쓸 수 있겠는가? 그는 우리 한나라에 아무런 공이 없지 않은가? 또 이렇다고 할 경력도 없지 않은가? 무엇으로 실력을 증명하겠는가? 그러자 소아가 아뢰었습니다. 소신이 한신에 대해 상세히 아뢰는 것보다는 왕께서 직접 묻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원이 먼저 작은 일을 맡겨서 그 결과를 보시고 재능과 재주를 가졌다고 판단하시면 그때 중용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자 유방이 한신을 불렀습니다. 나의 신하들이 그대를 추천했다. 하지만 나는 그대의 실력을 알 수 없다. 그러니 일단 양곡관으로 일하며 실력을 증명하라. 한신은 양곡관이라는 말에 잠시 주저했습니다. 군대와 관련된 업무를 예상했는데 양곡을 관리하는 업무라니 생각과 너무 달랐던 겁니다. 하지만 한신은 유방의 명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전쟁에서 무기를 들고 싸우는 장수를 원한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군대의 물량을 보급하는 보급대장도 나쁘지는 않다. 기다리면 언제고 기회가 올 것이다. 그리고 한신은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신은 한나라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인 곡식을 보자 그만 암담했습니다. 이 많은 양곡을 언제 다 정리할 것인가? 하지만 양곡을 점검하고 정리하는 데는 그다지 많은 시일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작업에 착오나 혼동도 없었습니다. 한신은 쌓아둔 양곡의 절반이 아주 오래 묵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래 묵은 것을 따로 분류했습니다. 그러자 산더미 같았던 업무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한신이 유방에게 아뢰었습니다. 오래된 양곡은 사람조차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병사들의 식사 대용으로 쓸 수도 없습니다. 차라리 이를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왕께서는 백성을 사랑한다는 명성을 얻을 것이고 백성들은 그런 대왕을 위해 기꺼이 세금을 충당할 것입니다. 유방은 명성을 얻는다는 말에 우쭐했습니다. 바로 실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나라 창고에서 양곡이 배출되어 가난한 백성에게 전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나라가 백성의 양곡을 수탈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어찌 나라가 양곡을 나누어 준단 말인가? 유방은 그날로 백성을 사랑하는 자애로운 왕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이는 파촉에서 이루어낸 유방의 가장 커다란 성과였습니다. 유방의 공신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한신이 단박에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후 한신의 업무는 아주 명쾌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 한나라에서 양곡에 관한 일은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유방이 한신의 이 보고를 받자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몇 년이나 걸릴 일을 이처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다니 놀랍도다. 이는 무슨 비결인가? 한신이 아뢰었습니다. 양곡뿐만 아니라 군대를 운영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나라의 모든 일은 백성에게 이루어야 대왕의 권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유방은 아주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한신을 치속 도의로 승진시켰습니다. 이는 한나라의 곡식과 농업을 전부 관리하는 우두머리 직책이었습니다. 한신이 한나라의 양곡을 책임지자 크고 작은 논쟁과 부정이 사라졌습니다. 이는 책임을 분명히 했고 처벌을 엄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유방이 승상소화를 불렀습니다. 요즘 들어 꿈자리가 몹시 뒤숭숭하구나. 아무래도 항우에게 인질로 잡혀 있는데 가족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만 같다. 이전에 유방은 한나라 왕에 오르는 조건으로 유방의 부모와 처와 자식을 항우에게 인질로 맡겨두었습니다. 이는 항우에게 절대 복종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유방이 가족을 걱정한 것입니다. 그러자 소아가 아뢰었습니다. 이전에 제나라 경공이 꿈을 꾸었는데 산에서 무서운 호랑이를 만났고 궁궐 연못에서 하늘을 나는 용을 보았습니다. 경공이 무서워 꿈에서 깨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불길한 징조로 여겼습니다. 그러자 재상 안영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산에 호랑이가 살고 연못에 용이 사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는 조금도 불길한 조짐이 아닙니다. 지금 제 나라의 불길한 조짐은 따로 있습니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선비가 있어도 나라에서 알아주지 않습니다. 설령 안다고 해도 쓸 줄을 모릅니다. 대왕의 꿈자리가 뒤숭숭한 것은 제 나라 경공의 불길한 조짐과 같습니다. 천하의 인재가 가까이 있어도 이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유방이 말했습니다.
승상은 또 한신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요. 한신이 나라에 공이 없는데 어찌 함부로 장군의 중책을 맡긴단 말이요. 그러면 지금껏 나를 따라 가족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따라 나선 장군들의 공은 어찌한단 말이요. 내가 섣불리 한신을 등용하면 아마 나를 따르던 장군들은 다 나를 원망하고 한나라를 떠날 것이요. 승상 소아는 유방이 워낙 완강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어 소아가 한신을 불러 유방의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만 같소. 대왕의 입장이 아직도 완강하오. 그런데 그날 밤 한신이 조용히 말을 몰고 숙소를 나섰습니다. 동쪽 관문에 이르자 수문장에게 말했습니다. 고향에 급한 일이 있어 가봐야 하오. 하고는 관문을 떠나면서 수문장에게 한 줄의 글을 남겼습니다. 난초가 숲에서 자라니 누가 그 향기를 알겠는가. 한신은 관문을 나오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을 내달렸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멀어지자 순간 수문장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급히 이를 승상 소아에게 알렸습니다. 한밤중에 한신이 동쪽 관문을 빠져나갔는데 마치 무슨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아주 급하게 달아났습니다. 소아가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말을 타고 한신을 뒤쫓았습니다. 며칠 전 발생한 한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유방을 따라 죽을 고생을 하고 함께 파촉에 들어온 장수 수십 명은 아직 아무런 관직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하루하루 참고 기다렸으나 마침내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유방이 우리를 속였다. 관직은 고사하고 도리어 우리를 죽이려 한다. 장수 수십 명이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며칠 전 도망쳤습니다. 아마도 한신이 뒤늦게 이 소식을 접하고는 달아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소아는 한신을 잡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유방에게 알리지도 않고 쫓아간 겁니다. 승상 소아가 한밤중에 사라졌다는 소식에 조종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러자 평소 소아를 시기하던 신하가 유방에게 아뢰었습니다. 승상 소아가 어둠을 틈타 동쪽으로 달아났습니다. 아마 무슨 죄를 지은 모양입니다. 유방이 그 말을 듣고 크게 노했습니다. 당장 군대를 풀어 소아를 잡아오라. 그렇게 믿었던 소아가 나를 떠나다니 참으로 괘씸하구나. 한편 소아는 한참을 달려도 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가운데는 천하 인재를 놓칠까 하는 두려움으로 잠시도 쉬지 않고 말을 몰았습니다. 그렇게 밤새 달려 새벽녘 즈음에 냇가에서 몇 감고 있는 한신을 발견했습니다. 소아는 너무 반가워 감격에 겨웠습니다. 한신도이, 나를 믿으시오. 대왕께서 분명 그대를 대장군에 임명할 것이오. 이때 한신이 장량이 준 증표를 내보였습니다. 소아가 이를 맞추자 꼭 들어 맞았습니다. 어찌하여 장량의 추천을 미리 말하지 않은 것이오. 대왕께서 이를 아신다면 바로 생각을 바꿀 것이오. 어서 돌아갑시다. 한신은 소아가 뒤쫓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소아의 호의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더는 고집 피우지 않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루 반나절이 지나서 소아가 한신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소아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유방은 기쁘기도 했으나 화가 치밀리기도 했습니다. 소아를 불러 크게 꾸짖었습니다. 승상은 어째서 나를 도망친 것인가? 소아가 대답했습니다. 소신은 대왕을 도망친 것이 아니라 대왕을 도망친 자를 쫓았을 뿐입니다. 유방이 이어 말했습니다. 도대체 도망친 자가 누구이기에 쫓았단 말인가? 소아가 대답했습니다. 한신입니다.
유방이 물었습니다. 며칠 전 도망친 장수가 수십 명인데 그들은 쫓지도 않고 겨우 한신 한 사람을 쫓았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소화가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 관직 문제로 달아난 장수들은 어느 고을에나 가면 쉽게 얻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한신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인재입니다. 만일 대왕께서 이곳 파촉에서 평생을 머물고자 하시면 한신 같은 인재는 결코 필요 없습니다. 지금의 신하들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파촉을 넘어 천하를 얻고자 하신다면 한신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유방이 순간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내 어찌 답답한 이곳에 오래 머물겠는가? 나도 하루라도 빨리 중원으로 나가고 싶다. 그러자 소아가 말했습니다. 대왕께서 중원으로 나가고자 하시면 한신을 등용하십시오. 그러면 한신은 대왕을 위해 분명 공을 세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등용하지 않는다면 그는 영원히 한나라를 떠날 겁니다. 대왕께서 한신을 버리신다면 소인도 관직을 버리고 폐연으로 돌아가 농사나 지으며 살겠습니다. 유방은 행여 소아를 놓칠까 두려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 승상 말대로 한신을 장군으로 임명하겠소. 그러자 소아가 말했습니다. 장군으로 등용하신다면 아마 한신은 한나라를 떠날 것입니다. 유방이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알았소. 그렇다면 한신을 한나라의 대장군으로 삼겠소. 소아가 말했습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대왕께서 아주 현명한 결단이십니다. 이에 유방이 급한 성격에 한신을 불러 바로 대장군으로 임명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소아가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대장군 임명을 마치 어린아이 장난처럼 하십니다. 이렇게 장난처럼 대장군을 임명하면 한신은 받지 않고 떠날 것입니다. 한신을 대장군으로 임명하시려면 좋은 날을 골라 의식을 갖추어 엄숙히 임명해 주십시오. 유방은 골치가 아팠으나 결국 소아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더구나 한신이 장량의 증표를 가졌다는 말에 기일을 미룰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유방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모월 모일 모시에 한나라의 대장군을 임명한다. 조서가 발표되자 병사들이 동원되어 단을 쌓고 의식을 준비했습니다. 유방 휘하의 장수들은 서로 큰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한나라의 대장군이 결정될 모양이야. 대장군은 분명 우리 장군 중에서 뽑지 않겠나? 아무렴 그렇겠지. 대장군은 돌격대장 번쾌장군이 당연하지 않은가? 적을 공격할 때 언제나 선두가 아니었나? 무슨 소린가? 대장군은 조참이지. 조참이 무슨 공로가 있는가? 조참은 상서령이면 족하네. 한나라의 대장군이라면 아무래도 주발이 제격이지. 드디어 대장군 발표날이 도래했습니다. 군대가 좌우에 줄지어 섰고 문무백관이 위계에 따라 나란히 도열했습니다. 유방이 발표했습니다. 한나라의 장군이라면 무엇보다 무예가 뛰어나고 용맹한 것이 우선이다. 그중 상장군은 병사를 자식처럼 돌보고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이다. 하지만 한나라의 대장군은 병법과 전략을 알고 하늘과 땅의 이치를 알아야 한다. 이에 치속도의 한신을 한나라의 대장군으로 임명한다. 한신이 앞에 나와 유방에게 절하였습니다. 이어 유방이 대장군을 상징하는 거대한 쇠도끼 철호를 하사했습니다. 한신이 이를 받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천명을 받들어 이 도끼로 초나라 항우의 목을 베겠습니다. 이어 유방이 호부와 옥절과 금인과 보검을 하사했습니다. 호부는 구리로 호랑이 형상을 본떠 만든 군대 통수권의 상징입니다. 옥절은 대장군의 증서입니다. 금인은 금으로 만든 대장군의 도장입니다.
보검은 의장에 쓰이는 칼집이 딸린 검을 말합니다. 한신이 유방에게 절하고 대장군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돌격대장 번쾌가 가장 먼저 나와 한신에게 절하였습니다. 한신이 번쾌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한나라의 깃발을 천하에 휘날립시다. 그러자 번쾌가 말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대장군의 명에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다른 장군들이 차례로 나와 한신에게 절하며 축하 인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일부 장수들은 한신에 대해 크게 불만을 품었습니다. 한나라에 아무런 공로가 없는 자가 어찌 대장군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날 만찬석상에서 유방이 한신을 불러 물었습니다. 승상 소아가 그대를 적극적으로 추천했다. 또 장량이 그대를 추천했다. 그래, 그대는 대장군이 되면 내게 무슨 이로움을 주겠는가? 한신이 엎드려 말했습니다. 지금 항우는 천하의 권력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대왕께서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항우와 용맹을 견준다면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방이 잠시 주저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연히 항우가 나보다 훨씬 낫다. 이어 한신이 말했습니다. 소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장수 모두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항우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항우를 섬겼기에 그 사람됨을 알고 있습니다. 항우가 노하여 큰 소리로 꾸짖으면 1000명의 신하가 모두 바싹 엎드립니다. 하지만 항우는 군대의 병권을 지금까지도 다른 장수에게 맡긴 적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목숨을 다해 충성을 다한 신하도 믿지 못하니 이보다 속 좁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항우는 사람을 부릴 때면 공손하고 부드럽습니다. 부하가 아프다고 하면 눈물을 흘리며 재물을 넉넉히 줍니다. 하지만 부하가 공을 세워 돌아오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공로에 따른 벼슬을 주기가 아까워 인장을 다를 때까지 만지작거리며 선뜻 내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그저 얄팍한 자에 불과합니다. 항우의 군대가 지나간 곳은 어느 곳이고 학살과 파괴가 난무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원망과 저주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항우의 잔인함이 두려워 감히 말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천하의 강자라지만 사실은 천하에서 가장 인심을 잃은 자입니다. 반면에 대왕께서는 항우와 정반대이십니다. 부하를 신뢰하여 병권을 맡기고 공을 세운 부하는 신속히 상을 내립니다. 천하 백성이 대왕을 가리켜 덕망 있는 왕이라 부릅니다. 심지어 항우는 진나라의 20만 병사를 흑구동에 묻어 죽였습니다. 진나라 백성은 그 원한이 뼛속 깊이 사무쳐 있습니다. 그러나 대왕께서는 진나라 백성에게 약법 3장을 포고하여 잔혹한 법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진나라 백성들은 대왕이 진나라 왕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전에 초나라 회왕께서 먼저 한양에 들어간 자가 진나라의 패권을 얻는다고 했으니 마땅히 대왕께서 대권을 지셔야 합니다. 이제 한나라 군대를 이끌고 동쪽으로 쳐들어 간다면 저 삼진의 땅은 경문 한 장으로 평정될 것입니다. 그러면 항우는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유방이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어 한신의 계책에 따라 동쪽으로 나갈 것을 차례로 준비했습니다. 하루는 한신이 유방에게 아뢰었습니다. 항우가 초나라 팽성으로 돌아가자 옛 진나라 지역인 삼진은 방비가 아주 허술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우리가 파촉에서 쉽게 나오지 못할 것이라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의 강한 곳으로 저들의 약한 것을 치면 분명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자 유방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동쪽으로 나갈 일을 차질 없이 준비하시오. 삼진뿐만 아니라
초나라 항우를 물리쳐야 하오. 이는 유방이 한신의 군사훈련을 보고는 크게 감탄했기에 자신감을 가진 것입니다. 한나라 병사들은 한신의 지도에 따라 본격적인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거리에 무례배였다고 하면 이제는 대오가 일사불란한 군대로 바뀌었습니다. 한신의 서리빨 같은 군령에 따라 병사들은 일당백의 사기가 넘쳤고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는 유방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한나라 군대의 새로운 광경을 목격한 것입니다. 유방이 반란군을 이끌었을 때는 그저 동네 양아치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개떼처럼 몰려갔다가 마구잡이로 공격하고 불리하면 사방팔방으로 달아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한신의 군사훈련은 수만의 병사를 마치 한 사람의 동작처럼 통일시켜 놓았습니다. 매일 병사들의 우렁찬 함성이 파촉의 하늘을 들었다 놓았다 했습니다. 한신은 이어 효율적인 군대 운영을 위한 11가지 군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병사들을 긴장하게 만들기도 했으나 그보다는 장수들의 오만한 행동을 강력히 견제한 것입니다. 진격하라는 명을 듣고도 나아가지 않는 자, 장수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자, 잘못을 숨기는 자,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자, 대열을 이탈하고 멋대로 행동하는 자, 병기를 잃어버린 자,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자, 백성을 괴롭히는 자, 재물을 훔치는 자, 작전을 누설하는 자, 명령에 불복종하는 자, 이들은 모두 차명에 처한다. 한 번은 한신이 새벽 인시에 장수들을 소집했습니다. 인시는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를 말합니다. 장수들이 모두 모이자 한신이 일일이 호명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군대의 감독을 책임지는 감군 응계 장군만이 불참했습니다. 한신은 참석한 장수들에게는 하루의 훈련을 통보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장수들이 다 돌아가고 날이 밝아도 응계 장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에 응계가 한신의 막사에 들어섰습니다. 응계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는 늦은 까닭을 말했습니다. 어제 멀리 사는 친척이 찾아왔기에 늦게까지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늦었습니다. 평소 응계는 유방과 함께 생사를 같이 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한나라에 아무런 공이 없는 한신을 대장군이라 여기지 않은 겁니다. 깔보았다고 말하는 것이 나을지 모릅니다. 한신은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군정을 맡은 조참을 불러 물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장수는 어찌 처리하는가? 조참이 대답했습니다. 군령을 어긴 장수는 참수하여 군중에 효시하도록 했습니다. 목을 벤다는 말에 응계가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한신이 주저하지 않고 명했습니다. 응계를 끌고 가 군령에 따라 참수하라. 응계가 병사들에게 끌려 나가면서 마침 자리에 앉은 번쾌를 보았습니다. 번쾌 장군, 대왕에게 말해 나를 좀 살려주시오. 하지만 번쾌는 응계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아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번쾌 주변에 있던 장수 하나가 이 상황을 급히 유방에게 알렸습니다. 지금 한신 장군이 응계 장군을 죽이려 합니다. 대왕께서 속히 나서서 말려주십시오. 응계는 대왕의 충직한 신하가 아닙니까? 충직한 신하를 대장군이 함부로 죽이는 것은 상서롭지 못한 일입니다. 제발 만류해 주십시오. 그러자 유방의 옆에 있던 승상 소화가 아뢰었습니다. 지금은 한나라의 군령이 정비된 상황입니다. 비록 응계가 대왕의 공신이기는 하지만 그의 잘못을 눈감아 준다면
장차 한나라 군대를 무엇으로 움직이겠습니까? 대장군 한신의 결정은 군령에 따른 것입니다. 군령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대왕께서 나서서는 아니 됩니다. 유방이 소아의 말에 따라 자신은 나서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방의 마음이 좀처럼 편치 못했습니다. 급히 신하 여생을 한신에게 보냈습니다. 여생이 서둘러 말을 타고 대장군의 군영까지 함부로 들어갔습니다. 당장 은계를 풀어주라는 대왕의 명령이요. 그러자 한신이 군정 조참을 불러 물었습니다. 함부로 군영에 말을 타고 들어오는 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조참이 대답했습니다. 군령을 어긴 것입니다. 군령을 어긴 자는 참수하도록 했습니다. 한신이 여생을 보고 말했습니다. 내 놈은 함부로 군령을 어겼다. 당장 그 목을 베어야 하나 대왕의 사신이니 특별히 용서한다. 대신에 여생이 타고 온 말을 참수하라. 그러자 병사들이 여생이 타고 온 말을 은계 옆에 두었습니다. 이어 조참의 명에 따라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군령을 어긴 자를 참수하라. 병사가 칼을 내리치자 유방의 공신 은계의 목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어 여생이 타고 온 말의 목을 베었습니다. 은계의 목은 군영 출입구에 걸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마치 춘추시대의 위나라 오기 장군의 일화와 너무 흡사합니다. 아마도 초안지의 내용이 시대에 따라 첨가되고 변형되면서 오기의 일화가 실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신이 은계를 용서하지 않고 참수한 이유는 첫째는 군령을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대장군의 권위를 세우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둘째는 이를 본보기로 한신의 말이 엄한 것을 장수들에게 분명히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이후에 한나라 장수들은 한신의 명을 거스를 수 없었던 겁니다. 한신은 은계의 처벌을 바로 유방에게 보고했습니다. 대왕의 총애를 입어 한나라 군령을 엄히 세웠습니다. 군령을 따르는 군대는 싸우면 반드시 이깁니다. 병사들은 이제 삼진의 군대뿐만 아니라 항우의 군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명령을 내리시면 목숨을 걸고 돌진할 것입니다. 본복이란 뜻을 가진 이인 위감이란 말이 있습니다. 남의 잘못을 거울 삼는다는 뜻입니다. 공직에 오른 사람은 이전에 실패한 공직자를 거울 삼아 자신을 경계한다는 의미로 주로 쓰입니다. 군대를 정비한 한신은 급히 번쾌를 불렀습니다. 이제 날을 정해 동쪽으로 군대를 출정하려 하오. 그런데 우리가 나갈 길은 모두 불타 달리 방법이 없소. 그대는 병사 1만 명을 이끌고 나가 한 달 안에 불태운 잔도를 말끔히 보수해 놓으시오. 그날이 바로 우리가 동쪽으로 출정하는 날이요. 번쾌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무슨 수로 200리 되는 잔도를 한 달 안에 마칠 수 있겠습니까? 소인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한신이 주발과 진무 두 장군을 거느리라 명했습니다. 번쾌가 병사들을 이끌고 잔도를 수리하러 나섰습니다. 이때 병사들은 일하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찌할거나 번쾌여, 한 달 안으로 벼랑길 잔도 200리를 수리해야 한다니 구름도 흐르다 머물고 나는 새도 피해간다는 천하절의 이 험지를 어찌 수리한단 말인가? 아둔한 번쾌여, 그대가 무슨 수로 허락한 것인가? 번쾌는 비짓땀을 흘리면서 잔도 보수를 독려했으나 주발과 진무는 불평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한 달 안에 해낼 수 있겠소? 3년이 걸려도 못할 것 같소. 벌써 보름이 지났는데 10리도 이르지 못했소. 한신 대장군은 아마 동쪽으로 나갈 의향이 없는 모양이요.
사실 잔도수리는 한신의 숨은 계책이었습니다. 병사 1만 명이 잔도를 수리하자 이 소식은 바로 삼진에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삼진의 우두머리 장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나라가 잔도를 복원하여 이곳 함양으로 나오려면 3년은 좋게 걸릴 것이다. 아니 잔도를 해결하려다 한나라는 스스로 무너지고 말 것이다. 장수들이 원망하여 유방을 죽이고 우리에게 투항할 것이다. 참으로 유방은 한심한 놈이다. 장하는 유방을 비웃었고 그로 인해 경계를 풀었습니다. 한나라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겁니다. 하지만 한신은 동쪽으로 나가는 비밀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그 길로 들어왔고 그 길은 장량이 전해준 진창도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잔도 수리는 삼진을 속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잔도 공사는 계속되었고 한신은 암암리에 군대를 정비하여 동쪽 출전을 서둘렀습니다. 하루는 장군 주가가 군사 1,000명을 이끌고 벙케에게 합류했습니다. 이는 잔도 공사를 도와준다는 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주가가 벙케와 주발과 진무를 불러 말했습니다. 한신 대장군의 비밀 지령이요. 주발과 진무 장군은 군사 100명을 이끌고 이곳을 벗어나 장안이 있는 삼진에 거짓 투항하시오. 그곳에서 한나라 군대가 장안을 공격할 때까지 기다리시오. 벙케 장군은 주발과 진무가 떠나면 바로 궁궐로 돌아오시오. 선봉대를 맡아 출전을 준비해야 하오. 이 일은 병사들이 아무도 모르게 추진해야 하오. 주발과 진무가 병사 100여 명을 이끌고 삼진으로 향하고 있을 때 삼진의 서쪽 관문인 대산관의 수비대장 장평은 초나라 승상 범중으로부터 조소를 받았습니다. 한나라 유방은 불리하면 달아나고 유리하면 공격하는 아주 음흉한 놈이다. 속이기를 잘하여 서초 패왕 항우는 유방을 절대 믿지 않았다. 어쩌면 유방이 방비가 허술한 틈을 타서 대산관에 나타날지도 모른다. 그러니 철저히 경계하라. 만일 대산관이 무너지면 삼진도 위태롭게 될 것이다. 대산관은 삼진의 으뜸가는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유방이 감히 파촉에서 나올 수 없다고 여긴 겁니다. 하지만 범중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계를 독려한 것입니다. 유방을 파촉에 영원히 가두어야 한다. 그가 동쪽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며칠 후에 한나라 장수 주발과 진무가 병사 100여 명을 이끌고 삼진에 투항하였습니다. 이때 주발과 진무는 이름과 신분을 철저히 속였습니다. 수비대장 장평이 물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유방을 배신하고 투항하려는 것인가? 주발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유방을 따라 파촉에 들어갔다. 하지만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다. 유방의 측근들은 모두 관직을 받았으나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 더구나 악독한 벙케가 우리에게 잔도 수리를 맡겼는데 그 일이 험하고 고되어 많은 이들이 죽었다. 개, 돼지도 그렇게는 부리지 않을 것이다. 이에 불만을 품고 한나라를 탈출하여 삼진을 찾아온 것이다. 수비대장 장평이 한나라를 탈출한 이들을 가상하게 여겨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을 내 수하에 둘 것이다. 그러니 서초패왕 항우를 위해 공을 세우라. 이렇게 하여 주발과 진무는 장평의 군대에 편입되어 대산관 수비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한나라 유방이 군대를 이끌고 대산관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장평은 이를 심각하게 여겨 옹왕 장한에게 급히 보고했습니다. 유방이 잔도 수리를 마치고 대산관으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오니 경계 강화를 위해 병력을 파견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장안은 이 보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유방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다고 해도 전혀 두려울 것이 없다. 항우의 장수 중에서 가장 겁쟁이가 유방이 아니었던가? 그런 자가 어찌 서쪽 관문 대산관을 넘을 수 있겠는가? 수비대장 장평은 유방을 보고든 즉시 달려가 목을 베어라. 그러자 옆에 있던 장안의 부장이 아뢰었습니다. 그래도 유방의 침입에 대비하여 대산관으로 군대를 파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안이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유방은 대산관을 결코 넘을 수 없다. 장평이 그들을 우습게 물리칠 것이다. 한편 초나라 패왕 항우는 팽성에 새로 지은 궁궐에서 부인 우미인과 사랑에 빠져 지냈습니다. 우직하고 고든 항우에게는 우미인이야말로 천하 제일 미녀였던 겁니다. 뽀얗고 맨드랍고 부드러운 여자. 항우가 이처럼 우미인에 빠져 지낼 때 승상 범증은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천문을 살폈는데 동쪽의 금성이 빛이 흐려지고 서쪽 장성이 빛났습니다. 범증은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평소에는 쉽게 찾을 수도 없는 별이 무슨 이유로 저렇게 빛이 나는 것인가? 아무래도 서쪽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징조이다. 다음날 범증은 항우에게 아뢰었습니다. 아무래도 유방이 세력을 키워 동쪽으로 기어 나올 모양입니다. 하오니 삼진의 명에 철저히 경계하도록 해주십시오. 하지만 항우는 범증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승상은 뭘 그리 걱정하시오. 유방이 아무리 세력을 키웠다고 해도 감히 나 항우와 겨룰 수 있겠소? 그는 겁쟁이라 감히 대항할 수 없소. 장안은 천하의 용장이요. 유방이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다고 해도 장안의 단칼에 주저앉을 것이요. 하지만 범증은 항우 몰래 사신을 보내 장안에게 경계를 당부했습니다. 이때 장안은 사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상의 말에 따라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말뿐이었습니다. 장안은 범증을 비웃었던 겁니다. 한편 유방은 동쪽 출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한신이 유방에게 아뢰었습니다. 우리 군대는 일주일이면 삼진의 서쪽 관문 대산관에 당도할 것입니다. 대산관은 수비가 허술하니 아마 쉽게 뺏을 수 있습니다. 대산관에서 장안과 사마은과 동해의 삼진을 멸하면 바로 동쪽으로 진격할 것입니다. 항우와 천하 전쟁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항우는 우리가 동쪽에 나타나면 아마 놀라 자빠질 겁니다. 다음날 이른 새벽, 한나라 군대의 동쪽 출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선봉대장은 번쾌가 맡았습니다. 전군은 하우영이 맡았습니다. 중군은 한신이 맡아 5명의 장수가 오방을 책임졌습니다. 마지막 후군은 유방이 친히 맡아 10여 명의 장수가 호위했습니다. 병사들의 함성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초나라 항우야 기다려라. 우리의 창과 칼이 그 목을 벨 것이다. 수십만의 대군이 출정하자 파촉의 하늘은 황토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그런데 유방의 모든 신하가 함께 따라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승상 소환은 파촉에 남아서 한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필요한 물품 조달이라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선봉대장 번쾌는 중도에서 한신이 소개한 신기라는 젊은 장수를 만났습니다. 신기의 안내로 대산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신기의 아내와 식구들은 파촉의 소아를 찾아가 몸을 의탁했습니다. 번쾌의 선봉대는 거친 길을 헤집고 나무를 베어 길을 메우고 바위를 굴려 길을 뚫고 후속 부대가 편히 나오도록 했습니다. 물길이 급한 계곡은 돌로 메우고 나무로 다리를 놓았고 가파른 절벽은 칡 덩쿨을 타고 넘도록 했습니다.
한편 대산관을 지키는 삼진의 병사들은 한나라 군대가 빠져나온 줄도 모르고 마냥 경계를 소홀히 했습니다. 저녁이면 외로움을 달래고자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하루는 술판이 흥건히 펼쳐진 자리에 순찰 나간 병사가 헐떡이며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한나라 병사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도대체 한나라 군대가 어디로 나왔다는 것이냐? 그런데 어디선가 우롱찬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날 술에 취해 일찍 잠이 들었던 수비대장 장평은 요란한 소리에 잠이 깨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대산관에 다시 나왔는데 한나라 군대가 눈앞에 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장평이 다급하게 병사들에게 명했습니다. 서둘러 성문을 닫아라. 적들을 막아라. 그러자 아슬아슬하게 한나라 번쾌가 이끄는 선봉대가 대산관에 이르자 문이 닫혔습니다. 이어 번쾌의 병사들이 대산관을 향해 화공을 날렸습니다. 바람은 적당하게 불었고 불길은 차츰 커져갔습니다. 번쾌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관문을 열고 항복하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성문을 부수고 들어가 모두 목을 벨 것이다. 그러자 장평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삼진의 수비 대장이다. 그런 헛소리에 속지 않는다. 내 놈들이야말로 서초 패왕을 배신했으니 그 죄를 엄히 물을 것이다. 그러자 이어 한신이 소리쳤습니다. 내 놈의 목숨은 내 손안에 있다. 지금 항복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사로잡을 것이다. 장평은 한신의 말을 더욱 가소롭게 여겼습니다. 장평의 부하들이 한신을 향해 활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한신이 외쳤습니다. 장평을 체포하라.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이전에 투항했던 한나라 병사들이 장평에게 칼을 겨누었습니다. 그렇게 장평이 체포되자 대산관을 지키는 병사들은 무기를 버리고 모두 항복했습니다. 이때 한나라 장수들이 장평을 죽이자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한신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한신이 아뢰었습니다. 약속대로 대산관을 점령했습니다. 대왕께서는 며칠 이곳에 머물러 계십시오. 소인이 군대를 이끌고 삼진을 쳐들어가 장안의 목을 베어 오겠습니다. 하고는 한신이 장평을 불러 세워 한쪽 귀를 베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내어 주었습니다. 가서 장안에게 알려라. 한나라 유방이 삼진을 점령하러 왔다고 전해라. 장평은 한쪽 귀에서 피가 흘러내림에도 불구하고 급히 장안에게 달려갔습니다. 장평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한나라 유방이 대산관을 점령했습니다. 지금 이리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안은 크게 놀랐습니다. 유방이 철저히 우리를 속인 것이다. 어떻게 잔도를 넘어왔단 말인가? 장안이 삼지창을 들고 말했습니다. 내 유방의 목을 베어올 것이다. 그러자 장평이 말했습니다. 유방의 부하 중에 한신이라는 자가 기교가 뛰어납니다. 하오니 그를 먼저 없애야 합니다. 장안이 말했습니다. 나는 30년을 전쟁에서 보냈다. 그동안 나를 이긴 자가 아무도 없었다. 한신이 아니라 유방이라 해도 내게는 아이들을 장난으로 보일 뿐이다. 하고는 바로 휴야의 부장 여마통과 손안 두 장수를 불렀습니다. 장안이 이들을 이끌고 대산관으로 향하는 도중에 한나라 장수 하우영의 군대를 만났습니다. 하우영이 소리쳤습니다. 장안은 어서 나와 나의 칼을 받아라. 이에 장안의 부장 여마통이 달려나가 하우영을 공격했습니다. 하우영은 몇 합 싸우다 말고 달아났습니다. 장안이 그 뒤를 쫓았습니다. 벌판을 지나 산을 끼고 돌았습니다. 개울을 건너 숲속에 들어섰을 때 돌연 사방에서 징소리, 북소리와 함께 병사들의 요란한 함성이 들렸습니다. 아뿔싸! 장안은 그 순간 한나라 군대의 계략에 말려든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늘을 까마득히 덮은 화살이 날아들었고 사방에서 맹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장안은 어쩔 수 없이 새끼를 발견하고는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삼진의 병사들은 한신의 공격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부장 여마통과 소나는 병사 몇 명을 이끌고 겨우 달아났습니다. 장안은 가까스로 패구에 돌아와 성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리고 사마흥과 동해에게 구원병을 요청했습니다. 한신은 장안을 놓친 것을 무척 아쉽게 여겼습니다. 과연 한신은 희대의 명장 장안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한신의 활약을 이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